우리나라는 금에 대한 수요가 정말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해외 금 가격보다 한 10% 이상 더 비싼 그 정도 수준까지 다시 와버렸다. 조정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을 보다 보면 이제 금 가격이 꽤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RSI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실제로 경제 기록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금 가격이 마이너스 20%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금 이야기 하러 나온 조기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금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진짜 금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 이슈 이런 것들보다도 여기에 얹어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죠. 의약품에 관련해서는 100%, 한국에는 또 3,500억 달러의 현금을 선불로 내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달러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리스크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달러 현금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 시장에 있었던 돈들이 다 이렇게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확인했을 때 이미 3,900달러도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금에 대한 수요가 정말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나라의 금 가격이 해외 금 가격보다 한 10% 이상 더 비싼 그 정도 수준까지 다시 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금값을 결정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바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가 흔들리고 그거에 더 근본적인, 미국은 좀 흔들릴 수 있어도 달러만큼은 신뢰를 잃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신뢰가 완전히 이제 금이 가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신뢰가 많이 쓰러진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과거에 미국은 화폐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한 가지를 약속했었어요. 그게 좀 비공식적인 약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뭐였냐면, 너가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되어도 너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실질적인 가치를 그대로 보존해 줄게, 오히려 여기 이 실질적인 가치를 더 올려줄게 라는 걸 의미를 했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달러 자체를 강세로 만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달러가 약세가 돼서 너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끔 최대한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는 계속 풀려야만 합니다. 모든 화폐 시스템은 탄생 자체부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화폐가 그렇게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2%, 3%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우리는 약속할게. 그렇다면 너는 우리나라의 국채를 샀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 너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최소 보존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이 나게 만들어줄게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약속이 있었고, 그 암묵적인 룰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나 대형 투자 기관들도 그걸 믿고 미국 국채 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정말 무지막지한 양의 달러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달러를 발행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었었어요. 이렇게 좀 많이 발행해서 가치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긴축적인 정책도 할 거고 그러면서 이 달러 가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이죠. 미국 정부가 흔들어도 연준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을 그 시그널들이 되게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에도 자꾸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스탠스 자체가 큰 문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미국의 이제 연준이 금리를 정말 가파르게 올리면서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통해 이제 통화 긴축 정책을 사용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달러의 가치를 지켜줄 것처럼 마치 이 달러를 다시 강세로 올리면서 충분한 금리로 보상을 해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거의 이면에는 재정 정책에서 오히려 돈을 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세요.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양적 긴축 같은 걸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다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자체가 발행하는 국채가 그렇게 많으면 결국에 달러의 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연준은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정말 이 달러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미국 정부가 저런 거야. 미국 정부만 금방 정신 차리면 이 문제 다시 돌아가니까 우리 믿고 계속 달러 써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른 모든 국가와 투자 기관들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달러는 신뢰의 상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가 하락하고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 모든 돈들이 금과 같은 실물 자산들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이후 9월이 평균적으로 금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금값이 계절성이 있는 건가요? 계절성이 있죠. 예, 금값의 계절성이 있습니다. 이건 관련 논문도 있어요. 이제 금의 가을 효과라는 해외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도 유독 9월, 10월, 11월 이 가을에 금 가격이 자주 많이 오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9월 초부터 이제 금 가격이 쫙 올랐다가 한 4월부터 8월까지 살짝 횡보하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9월에서 11월에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금을 가장 많이 사는 국가가 중국이랑 인도거든요. 근데 중국과 인도의 축제 기간이나 결혼 시즌이 다 가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에 대한 실물 수요가 쫙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금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국제 시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국제 시세는 금 선물 시세입니다. 선물이라는 거는 지금 금이 없어도 12월에 받을 걸로 혹은 내년 2월에 받을 거를 약속으로 하고 미리 거래하는 그냥 일종의 종이 계약일 뿐이에요. 근데 실물은 말 그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금 자체입니다. 이 실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건 실물 대비 종이 계약의 시장이 한 200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면 실물이 조금만 많이 사라져도 이 종이 시장에서 이 국제 시세는 금방 가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그런 결혼 시즌과 축제 기간이 몰려서 금의 실물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10월, 11월에도 이런 효과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계적 데이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위기들이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일어났어요. 뭐 대공황,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IMF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가을 시즌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시즈널리티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계절성, 그러니까 그런 경제위기가 자주 일어났던 시기들을 보면 이때는 시기적으로 뭔가 불안한 요소가 많을 거야 라고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하다 보니까 그때만 되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좀 자금이 넘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합친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 플러스 이 축제 기간과 결혼 시즌으로 인한 실물 금수요 이 두 가지가 동반되면서 앞으로 10월과 11월에도 조금 더 뜨거운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값이 고공행진 중인데 폭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폭락까진 모르겠는데 조정은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을 보다 보면 이제 금 가격에 꽤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RSI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저번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 14일 동안의 변동성을 측정해서 지금 금이 좀 과열됐냐 혹은 사람들이 좀 공포에 질려 있냐 이거를 이제 숫자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보조 지표예요. 근데 이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잦고 그리고 또 이제 움직이는 폭이 막 그렇게 오를 때 무섭게 오르는 그런 경우가 이제 흔치는 않다 보니까 웬만해서 과열권에 가지도
웬만해서 또 공포에 질리지도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이런 금이 사람들의 광기가 드러나는 그런 과열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한 50년치의 금 가격 데이터와 이제 RSI 지표를 두고 RSI 지표가 70 이상이었던 부분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보면 그때 대부분 단기 고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 가격도 이미 70을 넘어섰고 그 수준이 지난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그 우려가 있을 때는 금 가격이 좀 오르긴 하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까지 확전된다 하면은 금 가격이 떨어져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국제 시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시세예요. 선물은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오면 금융 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마진 콜들이 생기면서 뭐 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들이 다 같이 하락하는 그런 캐시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도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데 이게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실제로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금 가격이 마이너스 20%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의 대부분은 디플레이션형 경제 위기였어요. 즉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제 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인류가 살아왔던 시기들을 쫙 보면 그때 경제 위기는 대부분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어요. 대체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의 위기는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위기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승자였다.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위기가 오면 금을 가져야 된다라는 통념이 이제 그런 오랜 역사 때문에 남아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될 위기는 어쩌면 이번에도 인플레이션 위기가 아니라 디플레이션형 위기일 수도 있어요. 거의 1980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위기가 디플레이션형 위기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디플레이션형 위기에서는 현금이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인 때문에 금과 같은 자산들의 가격이 또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앞에 단기적으로 좀 과열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는 리스크 하나, 또 하나는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면서 캐시런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 하나, 이 두 가지 큰 어떤 하락 모멘텀이 있기는 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금을 잠깐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거는 다시는 못할 그런 열차를 놓쳐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열차가 잠깐 정차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열차에 타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건 금인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 자체가 아무리 경제 위기가 세게 온다고 해도 그 하락률이 적은 건 맞고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이 치솟거든요. 우리 IMF 때 생각해보면 환율이 막 2.5배 이렇게 상승을 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이라는 건 달러 표시 자산이다 보니까 환율이 치솟으면 금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금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국내 금 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금시세는 20%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내 시세가 2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의 상승 사이클, 지금 상승 사이클 중에 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 대한 리스크만 생각을 하고 잠깐 열차에서 내리면 어느 순간 그 열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지점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파시기보다 그냥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금을 비축해둔 상황인가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라도 금에 관심을 갖는 게 참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면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금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숫자적으로 뭐 얼마너치를 사야 된다 이건 아니고 내 전체 자산의 10%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말 최소한 10%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에도 관련된 논문들이 되게 많은데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한번 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 뒤에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국가의 국민들이 얼마나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비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그 국가가 외환보유고에 차지하고 있는 전체 량 중에 금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랑 되게 비슷한 그런 비례적인 구조를 갖는다라는 건 이제 많은 논문들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낮아요.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낮거든요. 유럽 국가들을 보면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한 절반 이상이 거의 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80%인 국가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 자산에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10%도 안 되는 국민들이 제가 볼 땐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참 좋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은 좀 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라도 금에 지금 관심을 갖게 되신 건 저는 행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값의 슈퍼사이클에 어느 정도 와 있는 걸까요? 금이라는 자산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이 슈퍼 사이클이 왜 만들어지는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 측면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이제 금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캘까 하면 이제 곡괭이 들고 와서 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게임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금 캐는 거 보면 이제 곡괭이 가지고 톡톡톡톡톡톡 깨면은 금이 바로 나와요. 우리도 생각에 뭐 금이라는 게 그렇게 캐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금이 캐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정말 긴 과정을 거칩니다. 짧게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오늘 기업을 차려서 금을 캐려고 해요. 그러면 금이 어디가 많은지 탐사를 먼저 해야 되죠. 탐사를 했어요. 여기 좀 괜찮다 싶은 광산을 결국에 탐사가 끝나서 정하고 나면 여기에서 금을 캐도 되는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허가를 받고 땅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금을 캘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 금은 캐는데 오랜 시간 동안 캐야 되니까 인부들이 묵을 숙소라던가 금이 나올 철로라던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또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채굴이 시작되는 거예요. 채굴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금이 똑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흙덩이가 나와요. 보통 한 1톤 정도를 이렇게 푸은 다음에 얘를 이제 슬루싱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금이라는 그런 자산이 나오는데 이것도 순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정제하는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나면 이제서야 금이라는 게 시장에 나옵니다. 이 정말 길고 긴 과정은 10년이라는 시차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금 가격 비싸고 많이 올라요. 그러면 금광 기업들이 다 금을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탐사도 시작하고 아니면 옛날에 탐사했던 그런 곳들을 인허가도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금이 세상에 공급되는데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뭐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 공급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고점을 찍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될 텐데 이 공급적 특성 때문에 금 공급량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다고 해도 실제로 금이 세상에 나오는데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리니까. 그래서 금의 생산량 데이터를 360년치를 깔아두면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공급이 줄어드는 그 시기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과거의 역사를 대입해 보면은 금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1933년, 그리고 1970년, 2002년, 그리고 2019년에 정확히 그때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금은 한번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린다고. 그래서 실제로 금의 슈퍼사이클도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 이어지는 사이클이 매번 반복됐었던 것이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201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게 다 정확히 2019년부터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2019년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건 알았어.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급적 특성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금의 슈퍼사이클 데이터를 겹쳐서 보면 대략 한 10년에서 11년 정도의 그런 슈퍼사이클이 있을 것이다. 아, 그러면 2030년 정도가 대략적인 금의 고점 부근이겠구나. 요 정도는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 절반을 조금 지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대략 한 4, 5년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4, 5년 정도의 상승률이 지난 4, 5년 정도의 상승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사람들의 수요가 몰려서 이제 마지막에 그 피날레까지 가게 되는데 원래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광기가 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과학자 이제 뉴턴이라는 분이 있죠. 그 이제 만류인력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되는 그 뉴턴이 옛날에 주식 투자했다가 완전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그 뉴턴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하고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 이 슈퍼사이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광기가 붙는데 그때의 상승률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1970년대를 보면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을 했었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 가격이 사실 10배 이하로 상승하는 때는 정말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면은 한 대략적으로 3배 올랐거든요.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더 높아질 텐데 상승률 그 자체로만 봐도 아직 고점을 가려면 한참 멀었고 상승의 기간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그 고점에 되려면 한참 멀었구나. 기간으로 보면 중간, 상승률로 보면은 아직 한참 멀은 수준, 요 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탈달러 현상이 금값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아주 큰. 왜냐하면 이 금의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뭔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안정이고 두 번째는 화폐의 정말 절대적 가치예요. 이 두 가지가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탈달러라는 것 자체가 여기선 더 본질적으로 가면 탈세계화를 의미합니다. 미국 단독 패권이 아니라 이제 미국 혼자서 막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 질렸다 우리는. 미국 때문에 막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질렸다. 이거 이제 다시 끌어내리고 보호무역주의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탈세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당연히 기축통화 패권이 좀 내려갑니다. 이전에 그 절대 왕정이었던 게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커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싸면 우리랑 좀 적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오고 아니면 그냥 이쪽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공장 짓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지만 탈세계화로 간다라는 건 리쇼어링이 일어납니다. 우리 동맹국들이랑만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에 다시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가 비싸도 거기서 만들어요. 그러면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값도 올라 인건비도 올라 다 올라가니까 이제 최종으로 나오게 되는 그 물품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커지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커진다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즉
금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탈세계화로 가는 시기 속에서 금 가격이 정말 크게 올랐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가 되게 단기적이라기보다는 되게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 가운데서 금 가격은 계속해서 불이 지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외국 금을 자국에 보관하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엔 기축통화 패권, 이 달러 기반인 기축통화 패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미국 자체도 알고는 있어요. 이 지금의 달러 시스템은 끝났다라는 걸. 그래서 미국도 다양한 전략들을 짜고 있는데 이건 잠시 접어두고 중국 얘기만 할게요. 결국엔 미국도 중국도 전 세계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의 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걸. 그럼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무너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그 탑의 주인을 누가 할 거냐. 또다시 미국이 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1970년대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다시 달러로 세웠어요. 그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건 다시 달러로 세우는 거고 중국이 원하는 건 뭐 위안화로 세우는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새로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의 주인이 누구냐로 만들 때 이제 그러면 위안화라고 하면은 그 위안화가 담보가 되는 위안화도 지금의 위안화는 아닙니다. 새로 발행될 그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위안화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중국 돈의 담보물을 뭘로 만들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근데 중국은 역사적인 정통성을 봤을 때 패권 국가는 당시에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국가가 패권 국가였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처음으로 정립을 시켰거든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달러 패권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따져보면 사실 단순해요.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뭐 영국 아니면 뭐 스페인 제국, 프랑스 제국 이런 시기들을 보면 다 그 시기에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을 이제 특정 국가가 독점을 했을 때 그 정도의 화폐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능빙의 책 화폐 전쟁을 보면 금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그거를 왜 중국이 이렇게 많이 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금을 그렇게 많이 모아도 꼭 그게 100% 기축통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이거를 도전을 하려고 금을 모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금을 안 모으면 이제 금을 대안으로 또 무언가를 어쨌든 외환보유고에 비축을 해놓는다던가 그 다음에 중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쓸 게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달러 안 쓰고 루블화를 쓸 거냐 애매하고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쓸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금 말고는 모을 게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면 결국에 이 화폐 시스템이 다시 재정립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과도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때는 근본이지였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다음날 뭐 다른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게 시도되다가 이제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남는 놈이 이제 승자가 되는 이런 이제 화폐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도기 가운데 결국에는 이 화폐들이 도망갈 곳이 필요해요.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뭐 루블화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은행들도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해외의 중앙은행들도 다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패자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 이유도 그 다음에 미국 국채나 그 다음에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이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으는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 생산량으로 금을 쓸어 담고 있고 그 수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중앙은행들로부터도 막 금을 막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어요. 속도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모으는 속도보다 정작 화폐 전쟁이 발생하는 시작점에 내가 압도적인 양의 금을 못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이 2002년에 아시아 최대의 금거래소를 설립해요.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라는 걸 설립을 하거든요. 지금은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내가 너네 금 안전하게 맡겨둘게. 야, 미국 쟤네들 안 줄지도 몰라. 물론 사실 다른 국가들도 야, 미국도 못 믿는데 너는 어떻게 믿어? 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브릭스라고 묶여 있는 그런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일단 이 금을 최대한 상하이 금거래소 쪽으로 모아서 이 미국도 옛날에 2만 톤의 금을 모았을 때 그게 전부 다 미국 건 아니었어요. 그 소유권은 딴 데 있지만 그 금이 전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담보로 달러를 충분히 발행할 수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이제 패권 파워를 갖게 됐던 거거든요. 아마 과거에 브레튼 우즈 체제 때 미국이 패권을 잡았던 방법을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하고 싶어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금을 쓸어 담고 있고 또 금을 대신 보관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도 쓰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외교적인 문제에서 아마 이제 걸림돌이 많을 거예요. 금을 모은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역상에서는 우리가 수출을 해서 그만큼 수익이 나는 만큼 상대 국가에도 어떤 특정한 혜택을 준다라는 게 이제 서로 간 윈윈이 돼야지만 이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을 생각해 보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한국 너네들이 반도체 그렇게 잘 만든다고 우리가 실컷 사줄게. 대신 우리한테서 번 그 돈으로 우리 미국 국채 사줘. 그러면 내가 너네 거 아주 그냥 뭐 쓸어 담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특정한 이득을 서로 분배하는 윈윈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내수 시장이 사실 강하다고 한다면 그런 걸 좀 무시하고라도 금을 모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수출에 너무나도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해외에 국채를 많이 사두는 방법이 좀 유일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금을 못 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좀 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금 시장도 많이 바뀐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걸 썩 사실 국가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도 이제 금을 좀 더 선호하면서 금을 이제 축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